내란수괴죄에다가 이 체포방해죄를 동시적으로 판결만 하게 했으면 이 체포방해죄가 5년에서 7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2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수개의 죄가 동시로 판결하게 되면 이때 가장 중한 죄는 내란수괴죄니까 네. 이걸로 처벌하는 것이고 이때 이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체포방해죄를 왜 찢어서 선고를 하느냐. 그렇지. 근데 이게 고작 2년 늘어났다고 최욱이 너는 웃고 앉았냐? 이건 2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최욱이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조이대에 덫에 걸려 들었어. 그래서 저는 조이대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정말 정의감이 있는 판사라면 스스로 새 사건을 병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이유는 왜 병합 신청을 안 하냐 너는. 적어도 내란수괴 뭐 하나를 왜 안 해 쟤라 아니면 체포방해죄라도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병합 신청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사형이 나오는 것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 진짜 중요해.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땡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휴방이 조금 두렵네요. 왜요? 아니 오늘 방송을 대체 언제까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냥 진짜로 네. 준비된 시간까지만 딱 하고 딱 정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아주 수고해야 컴팩트하게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불쇼에 진짜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네. 어제 매불쇼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길이 없다면서 저희에게 노크를 했는데요. 예. 최유기가 네. 어제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 제가 나름 만족한다라고 했잖아요. 7년 나온 거? 예. 네. 그거를 보시면서 정신 나간 놈 저거. 많이 좋아하긴 하더라. 저 정신 나간 놈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노크를 했어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예. 김경호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3 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 이후로 예. 조이대 탄핵 윤석열 군사반란 수괴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만 고민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주 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그 예리함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매불쇼에서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하는 날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때 5년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을 실망 했었어요. 많이 우리가 했었어요. 모두. 그래서 아마 이번에 2년이 올라간 것에 네. 체육 우리 MC께서 아주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너무 신났더라고. 예. 신난 나왔다고. 그래도 2년 올라간 게 어디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예. 춤까지 추면서. 그리고 안 들었어. 그 죄송합니다. 최근에 2차 종합특검에서 군사반란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해서 예. 검토한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네. 최초로 그거 군사반란 수계 그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주장했던 예. 거거든요. 네. 아주 고무적입니다. 네, 그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대변인. 부대변인 아니야. 확실해야 됩니다. 진짜 막 있는 있고 화를 냅니다. 네, 감투를 좀 좋아하십니다. 이지은 대변인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약간 화가 나 있는데요. 또 화가 나 제 있어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근데 네. 부산 북갑에 나온 후보자 하정우 후보가 네. 이제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억가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네. 마치 악수를 하고 손을 털은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앞뒤 문맥을 쫙 보면 물이 묻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잡았는데 여전히 물이 묻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그냥 비빈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억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도 김경호 변호사님만큼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은정 의원님 네. 근황 하나만 잠깐 좀 여쭤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 예.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네.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비교섭을 그렇게 전체 의원을 다 부른 건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시라고. 처음이에요? 예,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혹시 굉장히 밀착해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렇게 손을 꽉 네. 잡아 주셨어요. 네. 그 혹시 의원들 한 명 한 명. 저때 이재명 대통령이 귓속말로 그 이재명 정부 좀 그만 흔드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대통령께서 아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확인하는 거야. 갑자기 밑도 끝도 아니 밑도 끝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다룰 때마다 매번 이재명 정부 그만 흔들어라 맨날 예. 올라오겠다. 댓글에서. 댓글이 우리 이재명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고생했다. 고생 많다고. 고생 많다.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정말 응원해 주시는 그런 네. 마음 느껴졌고요. 보기 좋다. 우리 이잼께서 지난 검찰개혁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개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 100만 배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나?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을 전부 다 부르는 그러니까 대표들 말고. 대표단은 있었는데 전체 의원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부른 것은 없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도 초청 받았어요? 당연하죠. 갔죠? 예. 같이 갔습니다. 예. 아니 걱정하시는 거죠? 걱정. 사진도 찍었어요. 최혁진 의원 페이스북에 딱 사진 찍은 거 올리셨는데.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일일이 의원들이 무슨 요청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겠죠. 것들을 다 일일이 적으셨어요. 와, 그거를. 직접. 예, 직접 메모하시면서 와. 또 답변도 해주시고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발언할 때는 저는 좀 재밌게 대통령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와. 제가 또 재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국무회의 생중계를 너무 국민들 눈가기를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법사위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빵 터지셨습니다. 빵 터졌어요. 빵 터졌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통시장 다니시면서 많이 드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근황 토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예. 여기 다 법조인 분들이시니까 최근에 그 김건희의 2심 선고 있었고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가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짧게만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자 다시 한번 김건희 2심 선고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무죄,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는 유죄입니다. 그래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기로 했고요. 2,094만 원 추징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주가 조작은 처음으로 이제 유죄가 그렇죠.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요거 털어준 검사 4인방 예. 요거는 영원히 박제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광화문에 붙여놔야 돼.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예, 까먹지 않게. 까먹지 예. 않게. 이건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못 다뤘었는데 명태균 정치자금 위반 관련해서 이제 무죄 선고를 했는데 구체적 혐의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거 다들 이제는 너무 많이 아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주고 예.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 받았잖아. 그러니까요. 팩트잖아. 근데 이거를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요. 왜 무죄로 선고했냐? 여론조사 제공은 명태균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예. 거야. 그냥 쑤셔 넣었다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라 공천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를 줬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불이라는 취지의 명태균의 발언은 평소 그의 발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로 이거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딱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통화하면서 직접 얘기했어. 공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예.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아무튼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자, 공천을 윤석열하고 협의하잖아. 예. 맞지? 아까 협의했지. 그렇죠. 그리고 공천을 약속하잖아. 이보다 더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자, 일단 김건희 2심 선고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저 부분이 무죄가 나서 저는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지 못한 네. 정말 뼈아픈 조이대 항소심다운 판결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는 김건희 육성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직접 육성이 나왔잖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저런 물증이 다 나왔는데 저걸 무죄로 쓰는 거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지 물증이 있고 사리에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네. 결과가 일어났고 일어났고 예. 네. 그리고 지금 판결문의 무죄 이유가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정치 활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게 윤석열이랑 협의를 하잖아. 그렇죠. 네. 아유 정말 속상해 죽겠네. 사리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저것은.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되어야 됩니다. 예. 요거는 뭐 특별히 첨언할 거 없으면 넘어가고 간단하게 예. 제가 하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전에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그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이렇게 네. 되면 제 논리가 아직은 지금 노상원 수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돼서 비상계엄의 동기가 명태균의 황금폰이었다. 네. 이게 하나 축인데 무죄로 이제 무너졌는데 그렇습니다. 2심에서도 적어도 이 김건희 털어준 이 검사들 자인방 그 탄핵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그 동기가 있다. 네. 이 부분을 1심에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했기 때문에 저의 이 공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파란불 켜졌습니다. 특히 알선수재 부분은 원래 V0로 V1이 V0 위에 있었다. 그 부분에 중요한 논건데 거기에 하나 자본시장법까지 유죄가 됐기 때문에 네.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상식적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다. 그것도 제 의미는 그 정도입니다. 의미를 또 하나. 예. 지금 3만 3천여 명이 공동소송, 위자료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3,000분. 예. 저희가 최근에 법안소위 법사위에서 친일재산 환수법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친일재산을 샅샅이 추적해가지고 지금 네. 이제 처음에 1차로 위원회에서 환수했던 그거 말고도 지금 추가로 더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내란 세력 특히 윤석열 김건희의 저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지금 저렇게 위자료 소송을 해가지고 샅샅이 저 재산을 국민들에게 다 토해내야 된다. 네. 전 성공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아유.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 네. 소송에. 네. 예.
10만 원 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모집을 이제는 좀 양해를 네. 구하고 양해 좀 구합니다. 이제 닫았습니다. 예, 승소 다 하시면 저도 네. 다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예. 이제 제가 두들겨 맞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2심 선고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체포방해 혐의는 유죄. 사실 뭐 1심에서 거의 유죄로 된 건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국무위원 권한 침해도 유죄, 비아폰 기록 삭제 혐의도 유죄,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이것도 유죄. 그래서 징역 7년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7년 선고됐고 내용 좋다고 제가 굉장히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만족하는 모습이 조희대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그래요? 자, 그거를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저를 두들겨 팰 겁니다. 예. 먼저 요즘 법원에 가면 항소심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마약 범죄의 경우에 피고인이 보통 마약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검찰이 이후에 찾으면 추가적으로 기소하면 대부분의 판사가 그 추가적 범죄 한 사람이 한 거니까 네. 다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게 정의죠. 따로따로 판결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합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특권으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만 아니면 너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란의 죄도 범하고 외환의 죄도 범한 정말 대한민국 유일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었던 자인데 네. 그러면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하고 그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지금 방해를 한 건데 이거 당연히 한꺼번에 모아서 동시적으로 판결해야 되는 거죠. 진돗개 같은 검사라면 이진관 같은 판사라면 예. 근데 세 개의 재판이 다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져 있죠. 근데 이건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죠. 동시적으로 네.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네. 그게 바로 형법 37조의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자, 네. 내란 판결 따로 하고 체포방해 따로 하잖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요거를 따로 할 때와 합쳐서 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거 궁금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예. 형법 제37조와 형법 제38조 1항 1호 올려주세요. 자, 네. 저기 보면 말씀해 주시죠. 예. 자, 형법 제 37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그러니까 되어 있고요. 다 합쳐서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형법 제 38조 1항 1호입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여기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 윤석열은 내란의 죄와 내란수계, 네. 일단은 내란수계, 네. 외환의 죄, 일반 이적죄, 그리고 체포방해죄 3개입니다. 이 3개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3개의 수계죠. 네. 그러니까 37조에 딱 해당되죠. 경합해야 돼. 경합범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처리를 38조 1항 1호에 따라 처리하는데 내란수계죄에다가 이 체포방해죄를 동시적으로 판결만 하게 했으면 이 체포방해죄가 5년에서 7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2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수개의 죄가 동시로 판결하게 되면 이때 가장 중한 죄는 내란수계죄니까 네. 이걸로 처벌하는 것이고 이때 이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체포방해죄를 왜 찢어서 선고를 하느냐. 그렇지. 근데 이게 고작 2년 늘어났다고 최욱이 너는 웃고 앉았냐? 이건 2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최욱이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조희대에 덫에 걸려 들었어. 그래서 저는 조희대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정말 정의감이 있는 판사라면 스스로
새 사건을 병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이유는 왜 병합 신청을 안 하냐 너는. 적어도 내란 수계 뭐 하나를 왜 안 해 쟤라 아니면 체포방해죄라도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병합 신청했으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형이 나오는 것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진짜 중요하네. 예리하고 중요해. 네. 그러니까 내라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사형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 형법에. 와 이거 예리했고 나는 무식했어. 와 그랬는데도 어제 방송 좋았다고 말미에 춤추고 그랬던 거예요? 춤을 안 췄어. 여기서 말씀드릴 와 거는 예리했어.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조은석 특검이 저는 더 책임이 크다.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나 진짜 이건 무조건 박수야. 와. 이 몰랐어. 예. 이거를 근데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로스쿨을 나왔어요? 뭘 했어요? 김경호 TV가 좀 인기가 없습니다. 네. 이것만 봤어도 다뤘을 텐데. 와 이거는 기가 막힌 부분을 예. 찔러 네, 넣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수개의 경합범 사건은 법원에서 당연히 병합해서 재판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이렇게 찢어서 재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네. 와. 여기에 일반 이적죄까지 모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모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1년의 스토리거든요. 그렇지. 네. 이 1년의 스토리를 각자 증인을 각자 중복적으로 한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코미디예요. 와, 이거 최욱이 윤어게인까지 나왔어요. 댓글에. 저거 윤어게인이라고. 2년 늘은 걸로 좋아하면 저거 윤어게인이랑 뭐가 다르냐.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없으니까.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일반 이적죄도 지금 형법 99조가 아니다. 김용대 투스타 그리고 여인영 쓰리스타 이들이 주도한 군인이 했기 때문에 군인의 일반 이적죄는 군형법 14조 8호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냥 일반 이적죄는 형법 무기 3년 이상 지금 무기 3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게 웃긴다. 저는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형법을 적용해야지 왜 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느냐? 저는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차 종합특검 얘기는 짧게만 할게요. 김경호 변호사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 그리고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 군사반란으로 맞아요. 처벌을 해야 된다. 왜냐 군사반란은 이 사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2차 종합특검이 군사반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군사반란이 맞죠. 예.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왔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란 다음 날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건 군사반란 수계로 해야 되고 군사반란 수계의 정한형은 단 하나의 형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형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아이고. 근데 종합특검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김정미 변호사가 그 군 법무관 출신인데 네. 저는 그분만큼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탄탄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진짜. 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얘기 안 예, 하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용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저는 계속 조은석 특검을 비판하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뚫어야 되느냐. 김명수를 잡은 겁니다. 합참의장 김명수가 자기는 불명예 국군조직부 구조에 따라 수방사와 특전사 이 전투부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 모르게 출동했다라고 맞아요.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국방부 검찰단 이 검찰단 이 직무유기인데 단편 명령을 못 찾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이 됐어요. 거기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위헌이에요. 그걸 봐놓고도 단편 명령으로 수방사, 특전사, 비상계엄의 임무 수행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게 바로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죠. 이걸 잡고 네. 그 다음에 제가 3월 31일 날 반란수계 고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 우리 권영환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영환 합참에 나와서 대령인데 바로 또 하나 터뜨렸습니다.
박한수가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동의가 있었는데 2시 30분인가 신속 기동 2사단 출동 여부 타진했습니다. 네. 제가 2사단 법무참모 출신입니다. 네. 그게 바로 7군 단장이 판단을 잘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군인이 움직이면 무장 군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군사 반란 고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그걸 잡고 오늘 바로 윤석열을 불러다가 반란 수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2차 종합 특검은 쾌거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네. 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이 있어서 일어나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셨군요. 예. 오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예. 지금 서울 고등에 재판이 2개나 있어요. 아, 가세요. 본업이 1번입니다. 네, 가세요. 네. 곧서 힘이 남으면 매불쇼 나오겠습니다. 네, 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당된 화를 다 내신 것 같아. 그래서 저렇게. 오늘 내야 할 화를 다 빠르게. 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과 함께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완성을 앞두고 Comfort. Complete. East Pacific Trade. EPT.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나 늦어! 씻어야 돼! 뭐가 필요하든 모텔은 아고다. 지금 아주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연일 보안 수사권의 우수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검찰의 저 홍보 활동이 왜곡된 홍보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제는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어요. 거기에 또 이지은 대변인이 그 상석에 또 앉아 있는 사진을 제가 또 봤거든요. 네. 저 봐, 상석에 앉아 있어. 제가 좌장이었습니다. 저기 또 아주 치열해 지금 물밑에서. 예, 그럼요. 자,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아래 중수청,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는 법안. 요거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맞지? 예. 그리고 2단계가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 중수청과 공소청의 내용을 채우는 법안도 통과시켰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여기까지가 됐어. 요 2단계야. 2단계까지. 이제 마지막 3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검사의 그 수사권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번. 자, 검사는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 네, 맞습니다.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요게 이제 3단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 196조 2항이 보안 수사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죠. 2차 수사권, 재수사권인 거죠. 보안 수사라는 개념은 형사소송법 전체를 통틀어서 197조의 2에 검사가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는. 그래서 검사가 196조 2항에 따라서 하는 수사는 엄밀히 말하면 보안 수사는 아니고 2차 수사, 재수사권,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검사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을 예.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둘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남아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그렇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그게 이제 거거든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권을 놓기 싫잖아요. 싫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언론 플레이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성과를 엄청나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의 성과가 좀 왜곡된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박은정 네. 의원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를 좀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니 자료부터 잠깐 자료요. 보고. 예, 한번 보시면 자료를 일단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안 수사 왜곡 사례. 저게 이제 이따가 아마 예. 우리 경찰관이 어제 토론에서 말씀하신 게 나오긴 할 텐데, 저런 식으로 보안 수사 정말 잘했어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을 봤더니 저 사건은 식당의 영업 방해로 업무 방해 형법 314조 1항 업무 방해로 송치를 했는데 그 후에 구속돼서 기소된 거를 봤더니 뭐 스토킹도 있고 보복 범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왜 수사 안 했어? 부실하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만 잘했어 검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송치된 이후에 보복과 스토킹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송치할 나중에 때는.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네. 검찰에 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 송치한 다음에 예. 이 60대 남성이 뭐 스토킹도 하고 화가 이렇게 나니까. 이제 네. 범죄를 뒤늦게 저지른 그렇죠. 거야. 네, 네. 근데 그거를 보안 수사로 우리가 경찰이 못 잡아낸 걸 그렇지. 잡아낸 것처럼 아. 자랑을 하고 있는. 마치 경찰이 놓친 걸 자기들이 밝혀낸 것처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곡이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네. 네. 외국이고 과장이야.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지금 개가 이제 아니에요. 언론에서 찾아보면 아. 뭐 검찰이 보안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이 보안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렌트카에 이제 손님이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네. 와서 거기다 800만 원을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요거를 찾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안 갖다 주고 본인이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못한 거를 검찰이 블랙박스 포렌식 해가지고 다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검사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아, 네. 보안 수사와 과학 수사로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실렸는데 네. 이거 보고 경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다 한 사건이거든요. 경찰이 이미 블랙박스 다 봐가지고 포렌식 다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송치를 한 사건인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좀 과장이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찰에서는 단순히 상해치사로 했는데 검찰에서 ABCD 수법을 싹 보고 가나다라까지 다 수사를 해가지고 강도살인이고 뭐고 다 밝혀냈다라고 했는데 이 ABCD 가나다라 수법이 경찰 수사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찰은 구속을 하면 10일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네. 10일이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죄명이 바뀔 수 있다. 대신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까지 다 했다라는 걸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설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경찰이 못한 걸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우리 그 검사님 아니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한 실적 내라고 검사들을 그렇게 쪼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 수사 우수 사례 실적을 빨리 내라, 많이 내라. 검사들은 우수 사례 없는데 뭘 보안 수사 우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례들이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서는 잘 협력을 해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거 다 경찰이 해줘서 잘 된 사례인데 이게 마치 검사가 잘했다고 하려니까 경찰은 사건을 개판친 것처럼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 검사님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우수 사례로 들어갔지? 이렇게 활용할 줄 죄송합니다. 몰랐다. 네. 홍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보안 수사 요구 건과 보안 수사 건은 다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검사들이 어디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수사권을 찬성한다. 자, 요건데 요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저 위에 거 하나 좀 읽어 저게 주세요. 보안 수사권 네. 예. 위에 거 직접 보안 수사권 인정할 필요가 있다가 이게 35.2%죠. 네.
그리고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0.5%, 총 65.7%.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네. 띄워놔 주세요, 계속.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거. 같은 네. 성격의 항목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쟁점이 뭡니까? 보안 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줄지 그렇죠.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져서 홍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직접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찬성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저거를 13만 경찰 중에 105명만 조사를 한 거예요. 105명. 저게. 그리고 그 조사 결과도 저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65.7%가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그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35.2%만 인정하고 나머지 저 밑에 부분들은 반대하는 경찰의 그렇죠. 의견이어서 오히려 과반 이상이 60% 가까이 경찰은 검사의 보안 사건보다는 보안사 요구를 통해서 하자 반대한다는 걸로 언론이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이 검사 편인지 아니면 검사가 저렇게 언론에다가 내는 것을 그대로 좀 점검하지 않는 것인지 저렇게 온 언론의 10명 중 65.7을 또 반올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0명 중 7명이 막 찬성하는 것처럼 너무 저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어제 경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정말 경찰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검사들의 의견이 저렇게 있는 건 알겠어. 검사들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경찰은 그럼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보안 수사 요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안 수사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게 너무 많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잖아 경찰한테. 경찰한테. 근데 이제 황당한 사례가 많다는 거야. 그거를 잠깐 5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저런 식으로 양면 문서를 단면으로 복사해서 그 바꿔와라는 저런 거를 보안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요 정도야. 그리고 검찰 자기들이 보관 중인 사건 기록 지금 보안 사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거를 다시 기록을 첨부하라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경찰에 보내는 거. 그리고 또 판매글인데 핀매글이라고 잘못 썼나 봐요. 법제 사실에. 그것도 오타 수정하라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보안 수사 요구도 많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은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법률가인 검사들과 매우 협력이 잘 되어 있다. 우리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네. 검사들만이 무슨 수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왜곡된 언론 플레이로 경찰을 너무 공격하거나 잘못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현직 경찰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력 관계로 너무나 지금 잘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도 이미. 그 부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곳은 처음일걸? 숨은 취향을 발견하는 백스트리트. 나만 알고 싶은 뷰티 맛집. 야경보다 더 반짝이는 주얼 스팟. 여행의 무드를 완성하는 선글라스 타워. Tax free is good, duty free is better. 롯데면세점. 언니, 발 너무 뜨거워요. 난 시원한데? 자, 버터플라이. 통기성이 좋아야 슝! 열이 빠지거든. 오, 스카이 버터플라이. 다이나핏.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제가 여기
담당 검사나 검사실의 수사관들하고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조차도 이게 사례집이나 보도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자료를 낼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도 보안 수사를 요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보안 수사 요구는 정착이 된 형태입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하나의 대화 채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검 협력이 있어야만 형사법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은효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경찰하고 일선에서 협력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막 원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팀 수사라는 개념이 결국 경찰과 검찰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일단은 범죄 혐의점 규명을 위해서 같이 뛰는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검경은 네. 원팀인 거예요. 네. 우리가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공무원이잖아요. 이 경찰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이 피의자에 대해서 그 잘못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고 기소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충실히 이행을 한다. 지금 현장은 정착되어 있다. 다만 안 하는 경찰도 있죠. 제대로 못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 검사, 개별 경찰관들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우리가 고민하는 검찰 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서 사건을 조작하는 지금 조작기소 지금 특위 보시잖아요. 네. 저런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서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도록 네. 그 검찰권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만들려면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입니다. 아니 이제는 좀 제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제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 이제는 그만 얘기하고 이제 그거 끝내 더 이상.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끝내고 네네.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건지. 견제 장치. 경찰 자체적으로 덮는 문제.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예. 검찰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요 얘기만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맞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넘어서 일단락을 하고 좀 그 다음으로 그만 넘어갔으면 좀 해라,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우수 사례집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안 수사 이렇게 잘했어라고 한 그 사례집을 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그렇겠죠. 게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거는 아까 저 경찰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보안 수사 요구권이 또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시비 거는 거 그리고 막 화풀이성, 분풀이성도 많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말 자체가 보안 수사할 것 이런 게 막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거 내려면 어떻게 보안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약간 홍명보 같네. 골 넣을 것. 실점하지 말 것. 그렇죠. 잘할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다 망했거든. 네. 그렇게 수사를 잘할 것. 그렇게 이런 내려보내놓고는 사건을 암장한대요. 암장한대. 뭐라는 겁니까? 그래놓고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못 사건이 한다. 너무 밀려 있대. 그런 것 때문에 밀려 오히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을 하나 해결한 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검사가 사건 번호 사건이 떼져요. 많잖아요. 예. 네. 50개가 있는데 판매글을 왜 핀매글이라 썼어? 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한 건 실적 해결. 해결이에요. 한 건 해결. 그런 다음에 핀매글을 판매글로 고쳐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보내잖아요. 네. 다른 검사가 받습니다.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사건 하나 빼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게 그냥 일단 내 사건 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적인 방법인 거예요. 사건이 많을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현재 좀 이 보안 수사 요구의 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행정적인 요구를 했다면 지금은 좀 법리적이고 쟁점이 뭔지를 찍어서 요거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네. 보안 제대로 된 보안 수사 요구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직접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안 수사 요구에 조금 더 충실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제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통제라든지 아니면 공소관으로서의 역량이 더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네.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최근에 재래식 언론들의 심심찮게 등장하는 보도 사진이 뭐냐면 검사들이
막 서룻더미에 막 묻혀가지고 아, 일이 막 밀려가지고 경무에 시달리는 것처럼.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 엄청 나오거든요. 네. 저는 철저하게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경찰이 거기에 비해서 제대로 좀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여론전에서는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겠죠. 언론이 검찰발 보도는 굉장히 신뢰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뿌려줍니다. 아, 그렇죠. 경찰발은 네. 잘 그 신뢰를 그래서 안 한 측면도 있어. 언론 플레이 측면에서 검찰이 훨씬 유리한 구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경찰이 네. 기술적으로 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여론전에서 너무 밀려요 지금. 맞습니다. 어제 네. 토론회 했는데 이것도 잘 안 그렇죠. 실어주더라고요. 네.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검사의 얘기를 충분히 언론에 실었으면은 어제 그 경찰관들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검찰의 얘기, 경찰의 얘기. 네. 그러면 좀 충분히 그것을 수기할 수 있도록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검사님들은 내부 인터넷망에 댓글 하나만 달아도 아유. 언론에서 검사님들이 이렇게 다르셨다. 맞아요. 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 문제지. 네. 우리라도 잘해야죠. 그렇죠. 예. 매불쇼 소중합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어쩔 도리 없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냉정하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이지훈 대변인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봉지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이거. 네네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사안도 중요한데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아요. 오. 거의 그 오마이뉴스 한 곳 정도만 다룹니다. 예.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커지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파타야 살인 사건에 이제 김영진이 박철민 무고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다라는 얘기 하나 했고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 무고 사건을 수사하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판만 깔아드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예. 출발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지난번 매불쇼에 나왔었어. 예.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현재 경기 남부청 경찰이지. 예. 경기 남부청에서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김형진이 고소한 박철민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예. 그런데 뭐 갑자기 무고 뭐야 이게 예, 그렇잖아. 지금 딱 그 이게 상태예요. 뭐냐? 이 수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박철민 국민의힘이 결탁해서 이재명 제거 작업을 한 것을 밝히려는 수사처럼 보인다라고 운을 뗐었어요. 네. 무고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무고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김형진에게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진술을 하면 김형진 너 내가 좀 싼 티켓 끊어줄게. 예. 형량 좀 낮은 걸로 끊어줄게. 예. 요렇게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김영진은 그걸 받질 않았대. 어허. 그러자 갑자기 조폭 박철민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김영진은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루가 돼 있는데 이 김영진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 아 이해됐다. 예. 예. 그러니까 김영진이 뭐야 어이없는 거지. 어이가 없어. 예. 이 새끼 봐라. 너 내가 무고로 고소한다 이 새끼야. 깔끔하다. 해가지고 무고로 고소를 했어. 예. 근데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시작된 거야. 아. 받아주세요. 네. 난 좀 쉽게. 아 좋았다. 그 자료 1번 보시면요. 그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미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던 김영진이 2023년 5월 윤석열 정권 때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경찰 검찰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작년 6월에 당선되니까 2025년 8월에 기소하고 이때는 피해자는 한 명이죠. 김영진이 그렇죠. 고소했으니까. 이때는 한 명이었고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장영하와 이제 박철민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폭 돈다발 이재명 네.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사람인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SBS 노조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박철민이 조폭 돈다발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맞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설계가 됐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2017년에 중앙지검장일 때부터 이재명을 잡으려고 이 조폭들을 불러다 수사를 했고 당시에 박철민이 이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려진 그림을 나중에 2021년 대선 때 박철민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박철민이 막 상상해서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근데 그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과 일치해요. 이준석이라는 전직 조폭이 20억 원을 자기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상납했다. 요게 이미 검찰에서 2017년에 수사할 때 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러고 끝날 뻔했는데 박철민의 무고 재판이 최근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공판에 그게 이제 불과 지난주죠. 4월 23일에 박철민의 무고 재판인데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기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사실 그냥 발생 기사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이걸 언론이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빼고 아무도 안 씁니다. 맞죠?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언론이 하나 쓴 거는 이거는 지금 박철민의 무고가 피해자는 지금은 김영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박철민이 그때 11명을 고소를 했어요. 11명을. 그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근데 경찰이 보니까 이 당시에 박철민이 고소해서 무고했던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돌리고 있더라고. 와. 그리고 저희 지금 청와대 측에도 경찰이 아마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처벌 의사. 근데 무고가 꼭 반의사 처벌 의사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수사하면 되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아니고 경찰이 인지한 거잖아요. 인지. 이 박철민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으니까 무고라는 것은 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특정인을 잡아 넣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뿐더러 국가기관을 낭비하게 했어. 국가기관의 권력을 낭비하게 했어 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고 그냥 경찰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다시 그 일지를 보여주시면 어제 경기 남부청 광역수사단 옛날에 광수대 있잖아요. 조폭 잡고 하는 이걸 광수단이에요. 지금 이 광수단이거든 이름이. 경기 남부청 광수단 1팀이 1팀 팀장까지 해가지고 어제 순천교도소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김영진을 수사 접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를 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영진이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망설인 거예요. 왜? 내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닐까. 나는 걱정을 하면서 망설이면서 아버지랑 화상 접견을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로 스마트 접견이라고 해가지고 화상으로 면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네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있으니까 뭔 내용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기할 때 그렇다면 이제 김영진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김영진이 여태까지 이제 제가 공개 안 한 것 중에 김영진이 그러면 어제 경찰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2번 자료를 보시면 이미 본인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의견서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한테 계속 의견을 냈는데 전체는 아니고 뭐 한 20장 냈으면 그 중에 한두 장은 이재명, 은수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자료 1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인데 이거 최영진 씨가 좀 읽어주시죠. 자, 검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2부가 피고인의 신변에도 여론이 형성되고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을 말하며 국제 마피아파 고문들 아니냐며 대단하신 분들과 조폭들은 다 연결됐잖아요. 자리 잡고 하면 다 배신하는 것 아니에요 등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김영진이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2019년에. 2019년.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에 이제 본인을 방어하면서 검사실에서 자기가 조사받을 때 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20년에도 5번 자료 보시면 최종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자필로 또 내요. 이거를 2020년 경에. 그러니까 이건 박철민이 폭로하기 1년 전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때 6번 자료 한번 읽어주시죠. 자, 김영진의 최종 의견서입니다. 검사가 그 당시 저에게 어차피 그할 방송대로 될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연결된 방송이
곧 나갈 것을 설명하며 방송대로 할 것이고 여론이 살인이라는데 재판부는 쉽게 무죄를 쓸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은 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일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사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외압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됐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넘어 그냥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수사 일지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이제 박철민이 이제 뭐 이재명 등 김영진을 이제 처음에 고소한 게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조폭 동따발 폭로가 실패했잖아요. 네. 옛날 사진 재활용했다.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고소까지 본인이 고소한 게 지금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수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제가 이제 오늘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번 자료 이게 이제 2021년 12월에 박철민이 이재명 외 10명을 이재명 외 10명 김영진 포함해서 이준석 뭐 김영진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재명을 수개로 해가지고 1번에 넣고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근데 고발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기 남부청으로 내려보내서 남부청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경기 남부청이 당시에 실제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박철민이 거짓말이네 하면서 무혐의를 내렸어요. 근데 당시에 김영진이 또 끌려가서 그 고발을 당했으니까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7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경기 남부청입니다. 지금도 그때도 경기 남부청, 지금도 경기 남부청. 그때 이제 경기 남부청 수사관이 김영진 이제 감옥에 있던 김영진을 또 이제 찾아가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지고 진술 조서를 꾸몄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8번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에서 김영진 수사관이 묻고 김영진이 답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수사관을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고발장 내용을 보면 박철민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국제파의 고문이다. 국제파를 이용하거나 지원하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그냥 박철민이 관심 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9번. 네. 박철민 진술에 의하면 2013년부터 이준석이 이재명과 공생 관계였고 진술인이 더 먼저 이재명과 알고 지냈다고 진술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 미친 새끼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 실물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박철민이 이재명 등을 고발할 때 그 전엔 조폭 연루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고발장의 내용이 이재명은 그냥 조폭이에요. 아 조폭.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고문이라고 하고 은수미도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무리함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 다시 또 수사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김영진은 자기가 어찌됐든 박철민을 고소해서 무고 재판을 자기가 증인으로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경찰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피해자들한테 야 박철민 우리가 처벌해 줄게 얘기 좀 합시다. 뭐 조서 씁시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보이지.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철민이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게 이런 정도로 예. 이재명을 잡기 위해 설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 폭로를 했던 것도 지금 본인의 아버지가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고 성남 시의원이고 당시에 장영하 변호사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실명을 못 밝히겠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중진 의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박철민의 그러니까 양어머니를 공천했는데 경기도당 거기 성남시니까 성남시 의원은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못 하고 그 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당에서 중앙당에서 꽂았잖아. 꽂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본진까지 연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게 그 배우와 몸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엄청 큰 수사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와서 이거는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온 건데 이게 지금은 뭐 이제 국정조사다, 뭐 국정조사 특검이다 이렇게 가겠지만 한 축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검찰에서 도대체 어떤 짓을 벌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 검찰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의 배우 몸통이 있는데 본진에 누구냐 그게. 그렇지. 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은 이 조폭연루설하고 대장동 그분으로 사실상 대선판 을 뒤집어졌다, 도둑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또 동아일보
2021년 10월 9일자 대장동 그분 네. 그 보도에 대해서 또 뭐 한국 신문상을 준 거를 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또 올렸더니 뭐 동아일보는 지금 일단 아무 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는 굉장히 부글부글하답니다. 이거 가만히 둬야 되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부글부글한다는 거야? 부글부글하고 이거 아니-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아, 이런 식으로 뭐 진짜. 이제 근데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본인들이 좀 열받은 상태인가 봐요. 근데 전해 듣기로는 그런 것이고 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보니까 또 대통령의 그런 수상 취소까지 하라는 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지적을 또 한국 기자협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열이 받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집권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잘 참아. 거의 가만히 있어요. 아니 잘 참아. SBS 노조도 그렇고 잘 참아. 그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했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했습니까? 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글 하나 보면 올렸다. 글 하나. 가장 얕은 수준의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게 한다랄지 뭐 탄압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너 대통령이니까 옛날에 당한 거 다 참아.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그냥 해프닝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참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렇죠.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은 피해자로서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 때 제가 3차례 나갔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3차례 나갔는데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네. 사실상 이제 대장동 그분 뭐 그거 아닌 거는 다 이제 끝났고 네, 끝났고. 이미 대검 중수부에서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대출 브로커 봐준 거 그 증언까지 그 다 나왔잖아요. 네. 그거 기사 한 개예요. 아, 기사 한 개. 그리고 제 기록에 녹취록도 조작하고 강백신이. 강백신이 컸어. 제가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보도가 안 되니까. 안 돼. 왜 보도가 안 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주당은 오늘 그 강백신 뭐 이런 사람들 부장 검사들하고 또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하고 지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적인 여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네. 보도가 안 되면 또 특검이야? 그렇죠.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사실 이번 국정조사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뭐 역대 많이 최고예요. 나오는 역대 거죠. 최고. 그렇죠.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대장동 그렇죠. 대다수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뭐 검찰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감사원 다 동원돼 가지고 네. 완전히 검찰의 개노릇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검사가 다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봐도 뻔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특히 박상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문건을 압수하기 전에 미리 그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랑 공문 주고받으면서 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66건 야 대북 송금 관련해서 66건이 있는데 딱 보니까 13건 빼고 나머지 숨겨 놓은 다음에 압수수색을 간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나왔잖아. 이게 국가정보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리오남이 없었다는 것도 국정원에서 다 확인이 되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는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에 검사 보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서해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 틀을 설계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정원을 못 믿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국정원을 부인하고 있어, 부정하고 자기들이 맞아요. 그렇게 써먹던 국정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국정원 있는, 직원이 정말 열변을 토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언론이 안 쓰니까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도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한마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어떡하냐. 종합청문회 엊그저께 나갔을 때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본인과 가족이 도륙당했다라는 주장은 하면서도 연호의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박상용 검사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는 자기의 회사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대북 송금만 했어요. 근데 그날 청문회 왔던 이윤환 검사로 이윤환 여기가 이제 뭐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자기 그 뭐 동생 처남 뭐 이렇게 다 잡아놓고 이간질했다고 화 많이 내더라고. 회사 아주 이윤환한테. 아장될 것 같이 했던 그게 이윤환 검사인데 재밌는 것은 중간에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누구랑 김성태 회장이랑 봉지욱이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박상웅 이사랑 이렇게 타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담배 뭐 얘기를. 그럼 같이 필요하죠. 그래갖고 그 국회 소통관 앞에서 담배를 한 2대를 같이 폈어요. 네. 담배도 없더라고. 제 담배 드려. 제 담배를 드려. 딱 두니까 좀 굵은 담배 없냐고 또 거기서 따지더라고. 그거를. 그 입맛이 까다로워. 아무래도 회장이니까. 입맛 까다로워. 그 상황이. 없으니까 이거 피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윤환 검사에 대해서는 저거는 인간도 아니요. 저거는 인간도 아니요. 엄청 화내더라고. 라고 하면서 박상용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상용이도 마찬가지지. 다 한 패지. 라고 해서 아니 그럼 좀 오늘 같은 날 좀 폭로를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뭐 스타일상 그거를 가지고 이런 카메라 비추고 한 데서는 말 못하고 특검 수사하면 제가 다 할게요. 에이 그것도 믿지 않아. 아니야 나는. 특검 수사하면 할게요라고 하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봉지욱 기자 기사 내가 쭉 봤는데 잘하더구먼. 잘하더구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만간 소주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 그 밑에 연어는 내가 사갈게. 박상우 아니 쌍방울 아지트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폐업했어요. 폐업했어요? 문 닫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이 먹고 내가 나이 60 먹고 먹는 거 얘기 그만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 뭐 연어의 숲한테 있고 없고 그건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관심 없고 그때 당시 이제 1,313억 수원지검 13층과 15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했는지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마음을 먹으면 그 밑에 이제 부회장도 있고 그 밑에 이사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다 진술을 할 거예요. 김성태만 바뀌면 그리고 하겠죠. 이제 그날 연어의 술파티 있었던 날 그 담배도 한 값 샀잖아요. 소주 4병에 네. 생수 3병에 담배 한 값 샀잖아요. 네. 그 박상웅 이사 법인카드거든요. 예. 실제 산 사람은 박상민이라고 그 비서 있어요. 수행비서.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샀다고 하는데 박상웅 이사 같이 있었잖아요. 담배 끊은 지 7년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오늘 한 대 펴야겠다 그러면서 7년 몇 년 만에 핀다면서 제 걸 또 한 대 폈어요. 폈어요 그날은 제 또. 거를.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펴서 스트레스 받아서 펴야겠다. 그 담배 더닐 프로스트인데. 와 이거는 이거 단독입니다. 더닐 프로스트 1mm. 1mm. 취향을 딱 보면 알잖아요. 다른 담배 없어? 독한 거 필요해. 독한 거 필요하다. 일프로기다. 더닐 프로스트는 그게 이제 바카 맨솔. 맨솔 안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알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먹었다고 이제 굳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되게 창피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서 먹고 진술 바꿨다 이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모양이 안 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박상용에 대해서 박상용 그래도 열심히 한 검사입니다. 박상용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태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네 맞아요. 나를 칭찬하지 않았냐. 본인의 큰 착각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좋게 얘기하더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왜 그러냐면 얘기를 안 하면 몰라도 박상용은 달래는 역할을 했고 15층에 가면 이윤환 검사 등등 했고 조지는 역할을 거기서 하고 네. 김성태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회사 돈 아니에요. 제 개인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회사 돈으로 했다면 횡령이 돼요. 그렇죠. 100억으로 횡령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던 것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15층이 무섭지 박상용이 무섭진 않아요. 여긴 그냥 협조해 주면 되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였지만 할 얘기가 좀 있다는 거 보니 조만간 한번 만나고 진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자기가 다 얘기해야겠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를 하면 본인이 박살이 나요. 그렇죠. 돈 다 뜯기죠. 감옥 살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뭐 쌍방울 뭐 계열사들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 허위 공시 등등 해가지고 한 5천억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건데 지금 특검에서 하잖아요. 네. 이 사건이 네. 지금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에는 플리바게닝이 있습니다. 해병대 특검에서도 플리바게닝이 있었어요. 네. 해병 이시원이 제가 이시원이 안 기소 안 한 잡혔죠. 이유가 플리바게닝을 잘해가지고 전부 다 불고 이제 풀려났고 이시원이는 또 국정조사도 잘 나와요. 그렇죠. 갈 때마다 있더라고. 나왔는데 네. 답은 안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특검에서 플리바게닝의 권한 우리 형사소송법에 없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있을 수 그걸 있다.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량거래는 지금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우리 특검에서 해당 사건을 할 때는 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김성태가 일조한다. 그러면 제가 연어 한번 쏘겠습니다. 네. 그 연어를 좋아하고 연어 좋아해. 회덮밥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덮밥하고 연어 회덮밥 회를 좋아하나 봐요. 소주 좋아하던데 소주. 네, 소주 좋아하고. 소주.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저희가 또 쿠팡 이슈도 좀 다뤄야 됩니다. 쿠팡 이슈. 이 쿠팡에 대해서도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요. 연예인의 무슨 말 실수에 대해서는 진짜 화를 많이 내. 맞아요. 그런데 쿠팡이 한국을 공격하고 그렇죠.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매국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요건 잘 참아. 나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심지어 쿠팡 편을 듭니다. 예, 쿠팡 들고. 그래요? 네. 나한테 반기업 정서를 갖고 그렇죠. 있는 애라고. 네. 나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 관련한 이야기를 짧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터지기 전부터 쿠팡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목소리를 높였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아, 우리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 오찬 함께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비교수업단체 의원이니까. 사진 있네. 손 꽉 잡으시고. 아니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진짜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네, 저는 이제 비교섭 단체의 이제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자주 뵀었고요. 아, 네. 중요한 현안 있을 때마다 대통령님한테 이 부분은 꼭 챙겨달라 아. 이야기해서 어제도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 5가지 정도 주문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이없이 어처구니 없는 걸로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불통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진짜. 아마 어제 다녀온 의원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은요. 어제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다른 때는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로 전환한 다음에는 사실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인데 처음으로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비교섭하고 무소속 의원들을 다 초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대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은 다 듣고 네. 메모하고 그걸 각 비서관실이나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피드백까지 하는 역할을 하려고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사실은 천하람원이나 이주영 의원까지도 뭐 사진도 같이 찍고 찍었던데요?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 겁니다. 천하람이 뭐 거기서 또 까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좀 까불. 또 까불었어. 진짜 천하람 진짜. 아니 사실은 그냥 한 얘기고요. 까불었기보다는 다른 때보다 모든 의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정쟁 사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안을 얘기해서 그렇지. 다른 때 같으면 저도 천하람 의원이 약간 뭐 굳이 태클 걸듯이 그 분위기를 좀 망칠 때 바로 반박을 하긴 했는데 어제는 굳이 반박을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챙기는 그런 모습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님도 기분 좋고 의원들도 우리 한번 사진 한 번씩 찍을까요 하니까 흔쾌하게 찍고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님이 이제 농담을 한 거죠. 천하람 의원은 안 찍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풀라고. 분위기를 풀려고 하니까 또 서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1시간은 5천만 시간이야.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항상. 맞습니다. 되는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통령님은 정말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듯이 대통령의 1시간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들 1시간은 우리 국민들 모든 1시간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야지. 굉장히 소중하게 시간을 활용하는데요. 어제도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그래서 함께했던 의원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요청하기에는 이런 일을 조금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후의 1시간은 300만 시간이잖아. 맞습니다. 이런 것만 하면 참 분위기 참 좋았는데.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 이 맛에 살아. 알겠습니다. 유일한 취미생활. 290만 아닐까요? 와, 이 와중에 아주 체크다. 계산기네. 와, 역시 이 와중에 계산기야. 이거 정확하십니다. 쿠팡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공화당 의원 54명이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 보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야당 대표 장동혁이는 쿠팡을 지키는 공화당 의원을 만났고 쿠팡 대변인 노릇을 했고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나 반면 한창민 의원 같은 훌륭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약 90명의 의원들은 지금 또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거든요. 한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까? 특히 쿠팡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는 일을 외교 안보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쿠팡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주권 국가이자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선은 지키길 바랍니다.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돈의 힘으로 노비의 힘으로 기본적인 정치의 임무를 방기하는 작태를 멈춰주십시오. 끝으로 쿠팡에 경고합니다. 이런다고 쿠팡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미 의회와 국가안보회의 백악관을 상대로 노비에 쏟는다고 해서 그 돈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의회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최근 모든 이슈 중에 이 쿠팡의 작태 네네. 이게 제일 화가 나거든요. 저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국내에서 지난번에 이제 3,300만 건의 정보 유출이 있은 다음 개인정보 유출이 있은 다음에 네.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우리 장덕준 노동자 물센터에서 죽고 그 이후에도 이런 사망사고가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끼어 팔기 등등 해가지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가 다수 발견돼가지고 공정위에서도 지금 나서고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중간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외국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면서 문제를 계속 끌어왔던 것들도 지금 가끔씩 비판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정부에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외교 사안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끼고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동맹 문제, 안보 문제를 엮어서 들어와 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쿠팡이 이런 노비가 통한다는 걸 확인되는 순간 다 뚫고 들어와. 다 뚫고 들어옵니다. 정말 다른 기업도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 네, 그래서 다소의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주권,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주권과 사법 주권까지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호하고 엄중하게 가야 된다. 국민들을 좀 믿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민들이 이럴 때는 진짜 좀 하나가 돼가지고. 맞아요. 대한민국의 이 자부심, 자신감, 자존심을 세워야 되거든. 근데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쿠팡 한때 탈팡 흐름이 막 있었잖아요. 오래 못 가더라고. 근데 최근에 좀 다시 늘어요. 다시 늘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잘하는 것 같아. 거기서 돈을 엄청 쓰는 것 같아요. 진짜로 쿠팡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를 들어가도 쿠팡이 뜨고 뭐만 하면 무조건 쿠팡이야. 맞아요. 뉴스 보다가도 계속 또 쿠팡이. 사실 쿠팡이 지금까지 이런 독점 구조를 만들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죠. 이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물량 공세를 하고 가격 공세를 했고 지금은 이 쿠팡 문제의 핵심은 이 제도와 이 지금 체계가 쿠팡이 아니면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플랫폼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탈팡했다가도 아이 있는 어머니들 특히나 초등학생부터 이제 임산부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받지 않으면은 다음에 일상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면서도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을 때까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나는 진짜 불편함 못 느끼겠는데. 물론 이제 원래 쿠팡을 안 썼지만. 저도 이제 쿠팡을 안 썼기 때문에 탈팡 행렬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어떻게 대안이 없다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끼어 팔기 이것도 영향이 있고요. 쿠팡이 그런 것을 상술로서 교묘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와우 멤버십 끼어 팔기 때문에 여전히 탈팡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 쿠팡에 가입했다가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게 얘들이 탈팡을 하면요. 실제로 자기들이 쿠팡에서 활용하려고 했던 현금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도 이번에 공정위에서 다시 걸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너무 침투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저희가 제도적 변화를 법률적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야지 탈팡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해 하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까지만 좀 다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이를 대기업 총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김범석이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얘네가 이제 규제 받지 않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법인으로 그 동일인이라는 것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외 조항이 뭐냐면 이제 친인척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이 가능해. 근데 봤더니 김범석이 동생이 뭐 30억 원 이상 받으면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없지. 그래서 이번에 동일인 대기업 총수로 지정이 됐고 이제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총수라는 개념이 재벌 총수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렇죠. 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여제는 워낙 독과점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친인척들이 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만든 건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쿠팡이 전형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때 2024년 이거 윤석열이 만든 제도예요. 예, 38조 사항이라고 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다가 둬가지고 이러이런 외국인들이 이러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동일을 지정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을 윤석열 시행령으로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나 현안질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엊그제 발표하기 전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김범석의 동생인 김윤석이 실질적인 실효적인 지배력을 통해 가지고 그 동일인 지정에 그 예외 조항조차도 위반했다. 이걸 확인하고 동일인 지정을 김범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건다고 하던데 쿠팡이. 걔들은 지금 이걸 빠져나가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대기업 집단에서의 동일인 지정이 개인으로 될 경우에는 지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법, 자본시장법 여러 가지가 걸리고요. 친인척들 그러니까 사촌이네 그다음에 삼촌이네 외척 등등 해가지고 가족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나 주식 이런 것들이 다 공시되게 돼 있어요. 공시하게 돼 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되고 그 내부에서의 내부 거래나 사익 편취 행위가 다 근절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지. 이것을 조사 들어가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공정위에서 꼼꼼히 지켜보면은 지금처럼 자기들이 맘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쿠팡을 엉망인 괴물 기업으로 했던 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지금 대대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정경련의 후신인 한경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동일인 제도를 아예 이제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지금 경제지에서는 이제 사설에서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기업 집단하고 이런 식으로 처벌하고 동일인 지정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없애자 이런 식으로까지 전박이 전에 야 21세기에 자기 가족들한테 일감 몰아주고 야 그런 식으로 한 나라가 있냐? 역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이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쿠팡 얘기만 하면 아니 근데 지금 뭐 행정권, 사법권으로 쿠팡에 대한 규제는 한계가 있다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참 정말 속상하네.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저는 사실 국민들이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지만 저와 이제 동료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것은 법적으로도 규제가 해야 됩니다. 지금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심한데 그중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저희들이 발의를 해놨어요. 근데 외교 사안 때문에 정부가 정부 여당이 조금 기다리자 하면서 늦추고 있는데 제가 어제 대통령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일인 지정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제를 해서 모든 오프라인 시장이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그걸 악용하는 이 사례들을 빠르게 근절을 시켜야지 국민들도 그 편안한 상황에서 자기들도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국회 책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계속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팡 문제가 쿠팡 문제가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 통상 문제, 안보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거기까지 쿠팡이 지금 악용을 하고 장동혁 등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그렇습니다.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봐봐. 그 윤석열이는 쟤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령까지 해줬던 정부니까 걔네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 차려. 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행령 그 특례 조항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김유석
그러니까 동생 살짝 지위 없애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자리를 바꿔버리면은 네. 다시 동일인이 법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 시행령이 유지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특혜 시행령을 없애라 저희는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창민 의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